우리 통일신라 이제 마무리했고 연결해서 이제 고대 제도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고대라고 부르면은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 요 시기까지 이제 고대 중앙집권화가 일어났던 시기인데, 고대라는 의미를 좀 더 이제 확대하면 그 이전 시대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이런 걸 구별해서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충 나오니까 우리도 그냥 대충 고대 옛날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정치사가 끝났으니까 이 정치적 시기에 이 시기를 갖다가 운영했던 어떤 제도들이 있었나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제도사는 기본적으로 있죠. 암기하는 파트예요. 암기하는 파트. 그래서 이제 다른 시대에 비해서는 어떤 뭐 시간적 흐름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이제 암기가 기반이 되는, 기초가 되는 파트이다. 그 이제 조금 이제 새로운 단어들을 좀 많이 암기하고 해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한 것들 잘 추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파트는 기본적으로 암기하는 파트이지만, 그리고 예의를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제가 암기할 수 있도록 있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고대 제도의 형성.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면서 고대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뭐였냐면 바로 중앙집권화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면서 지방에 있던 연맹 왕국들의 지방 부족장들 있지 않습니까? 부족장들이 중앙으로 모여서 중앙 귀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앙의 귀족화. 우리 연맹 왕국까지만 해도 이 부족장들이 각 지역을 갖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배하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고대 왕국 단계에 되면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부족장들이 중앙으로 모이고 중앙 귀족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지방에 있던 부족장들이 중앙으로 모이는 과정에서 야 그냥 와 하면 애들이 안 오겠죠. 그러니까 왜? 지방에선 지네가 왕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얘들을 갖다 꼬시기 위해서 얘들에게 지방의 부족장 계층들이 중앙으로 오게 되면 뭔가 인센티브를 갖다 줬던 거예요. 어떤 거를 줬냐면은 귀족회. 왕도 견제할 수 있는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막강한 귀족회의 멤버십 티켓을 귀족들한테 준다고 했던 거예요. 동시에 있죠. 수도인 경주 중앙으로 오게 되면은 야 너네 수도에 이 땅값이 비싼 수도에 너네가 살고 정착할 수 있는 마을들을 갖다 하나씩 만들어줄게 하면서 이제 중앙에 얘들을 위한 마을들을 또 하나씩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애들이 이제 중앙으로 모이고 있죠.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행정구역화 되는 거예요. 행정구역화. 독자적인 어떤 통치구역이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처럼 있죠. 우리나라의 지방으로서 하나의 행정구역화 되는 이런 이제 흐름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런 이제 귀족회의 이름이 각각 시대에 뭐라고 불렀고, 그리고 중앙에서 이 마을들, 이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마을들을 줬는데 마을들 이름을 뭐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지방의 행정구역은 몇 개가 있었고 명칭을 어떻게 부여했는가, 이런 것들 단순하게 암기해 주시면 돼요. 자, 먼저 이제 귀족회의부터 정리를 할게요. 자, 삼국이 전부 귀족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왕권을 갖다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귀족들의 집합체예요. 고구려에서는 제가회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이제 초기 고구려 다루면서 선지에서 문제를 통해서 살짝 구경을 했습니다. 제가회. 그리고 이제 백제에서는 정삼이라는 바위 위에서 귀족들이 모여서 중대한 의논을 했다고 해서 정삼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신라께 제일 유명하죠. 화백회. 신라의 귀족회의가 화백회. 근데 이 삼국의 3대 귀족회의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특징이 강한 귀족회의가 하나 있어요. 좀 특이한 특징을 가진 귀족회의. 그게 바로 화백회의예요. 화백회의. 이 화백회의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통은 힘센 사람 마음대로 하거나 아니면 다수결 같은 이런 형식으로 의사를 결정하는데, 신라의 화백회의는 있죠. 만장일치제라는 특이한 있지 않습니까?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 사람 잡고 끝까지 설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반민주적이죠. 가장 독재적이죠.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화백회의 만장일치제.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도 역시 신라를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화백회의라는 귀족회의가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귀족회의들은 귀족들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귀족들의 집합체를 주도하는 귀족의 왕이 아닌 귀족의 대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장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고구려는 대대로. 그리고 이제 신라는 상자평. 초기에 우리가 있죠. 고이왕 때 중앙에 6명의 귀족을 중심으로 한 육자평제가 구축되었다고 우리 공부를 했었죠. 육자평의 대장이 상자평이에요. 상자평. 육자평 중에 가장 힘센 애를 상자평이라고 지명하고 있죠. 이 상자평이 정삼회의를 갖다 주도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제일 중요하죠. 상대등. 귀족회의, 수장, 상대등, 왕의 경쟁자. 김웅돌이 기억나시죠? 김웅돌이가 상대등으로서 왕한테 이제 제거당했다고 했습니다. 통일신라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심화 포인트 들어가겠습니다. 고구려는 원래 영계소문 집권 이전까지만 해도 귀족들의 대표가 대대로였어요. 대대로. 근데 영계소문이 집권하고 나면은 영계소문이 군사권까지도 독점하면서 이제 대대로의 명칭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막리지. 대대로, 막리지 이런 키워드가 고구려에 있죠. 귀족들의 수장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계소문 이후 막리지로 불리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귀족회의와 관련된 심화 포인트, 심화라고 해야 되나? 좀 지역적인 포인트들을 확인해 보게 되면은, 신라라든지 백제, 그리고 고구려에도 이런 흔적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정삼 화백회의가 초기에 남당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남당하면 이것도 이제 초기 귀족회의를 갖다 남당으로 불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고구려 귀족회의의 수장을 갖다가 초기에 뭐 좌우보 국상으로 부르기도 했다고 하는데 전혀 안 중요합니다. 그냥 이제 이런 것도 있구나. 그냥 가볍게 이제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관서들이요. 지금으로 치면 뭐 국방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하면서 이제 국가의 중앙에서 특정한 파트, 특정한 분야를 갖다가 담당하는 관서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고구려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안 남아있고 백제와 있지 않습니까? 신라와 관련된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백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육자평이 국가의 이제 6개의 업무를 갖다 분담해서 맡는 시스템이 고이왕 때 구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성왕 때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22부라는 중앙 관서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내부와 외부로 구축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 내부는 중앙, 외부는 지방의 업무를 갖다 담당하는 부서라고 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성왕 때 22부 정착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백제 육자평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요. 내신, 내두, 내법, 평관, 조정, 위사.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런 거 10번씩 쓰면서 막 암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빨리 안성을 한 학생은 그렇게 공부를 안 합니다.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여기서 출제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출제 포인트. 뭔가 좀 특이한 애들이 출제가 돼요. 특이한 애들이. 그게 바로 이제 4번이에요. 내법자평. 지금까지 육자평제 구별하는 내용이 거의 출제가 안 됐어요. 이것도 되게 지엽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간혹 출제가 돼요. 한 3년마다 한 번씩, 4년마다 한 번씩. 3, 4년, 우리 1년 동안 국가에서 공인받은 기관에서 출제되는 국사 기출이 거의 1000여 문제가 나와요. 1000여 문제가. 1000여 문제. 근데 그 1000여 문제가, 그러니까 3년이면 한 3000문제 정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럼 한 300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씩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출제가 되면 항상 이 내법자평을 걸고 넘어져요. 내법자평.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법자평 하면은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것 같아요? 딱 느낌이. 법자 들어가니까 법을 담당하고 있을 것 같죠. 근데 그 법을 담당하는 관서는 따로 있어요. 조정자평이라고 따로 있고 내법자평은 법이 아니라 교육과 의례. 여러분 국사적 상식이 좀 있으시다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조선의 예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려의 예부. 이 법이라는 단어가 이제 좀 확장돼 가지고 있죠. 예라는 게 질서를 갖다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 질서라는 의미랑 거의 동등한 의미로 내법자평이 이제 교육과 의례, 조선의 예조가 담당할 업무를 갖다 담당을 했던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좀 구경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내신자평, 우리 내신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애 있지 않습니까? 내신자평에서 왕명출납, 인사담당 뭐 이런 거 있고요. 내두는 있죠. 요 두자, 말두자,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뭐 굳이 암기할 필요 없이 익숙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병간자평은 딱 보면 느낌이 오죠. 국방.
조종자평이 형벌 그 법률인데 얘를 묻기보다는 항상 얘를 물어왔어요, 지금까지. 그다음에 위사자평은 여러분들 군대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우리 그 경비 초소에 경비 서는 군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 위병이라고 불러요. 위병. 알고 계시죠? 그 위자가 뭐 경호하다, 경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왕실 경호 이런 애들을 갖다 뭐 위사자평 이렇게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이거 구별하는 문제는 완전 극심하고 있죠. 그 중에서 항상 오답을 갖다 내법자평에서 그려놨다. 기존 기출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22부랑 비슷한 애 있지 않습니까? 13부, 14부라고 불리는 중앙간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13부, 14부가 둘 다 맞냐면 있지 않습니까? 요게 그 좌이방부, 우이방부라는 게 있어요. 좌이방부, 우이방부. 요 두 개를 갖다 하나로 보는 분이 있고 두 개로 떼서 보는 분이 있어요. 두 개로 보면 14부고 있죠. 하나로 보면 13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신라의 중앙에 13부가 있었다. 오, 맞아. 14부가 있었다. 오, 맞아.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게 14부가 각각 이제 어느 왕 때 그리고 이제 어떤 업무를 맡고 있었냐 이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잘 안 나와요. 제가 이제 짙은 색깔로 표시한 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14부에 최초로 설치되는 있지 않습니까? 병부는 법풍왕 때 설치되었다. 비읍 국방을 담당했다. 요거는 연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진흥왕 때 있지 않습니까? 품주가 설치됐다고 했어요. 왕명을 갖다 집행하는 품주. 그게 진덕여왕 때 김춘추에 의해서 집사부로 거듭나게 된다.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좀 심화로 가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미 배웠던 무열왕 때 사정부, 관리를 감찰하는 부서가 설치가 되고요. 문무왕 때 지방의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요 정도까지. 그리고 신문왕 때 있지 않습니까? 신문왕 때 14부가 완성되었다. 공예해서 이제 잡단 뭐 이런 이제 그 공돌이들 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갖다 부서들 공작부, 공장부, 예작부 이런 거 만들면서 있지 않습니까? 14부가 완성되었다. 요까지 이제 일단은 정리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 애들은 제가 이제 그 심화 특수주제에서 한번 언급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안 중요해요. 진짜 안 중요해요. 그냥 구경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사부 있지 않습니까? 집사부의 변천 과정. 요거는 심화 문제에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 한번 보게 되면은 진흥왕 때 이제 품주 설치했다. 기억나시죠? 왕명을 집행하는 품주. 그리고 이게 진덕여왕 때 김춘추에서 집사부와 창부로 분리돼요. 근데 창부가 좀 덜 중요하니까 그냥 품주가 집사부로 바뀌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품주가 집사부와 창부로 분리가 된 건데 보통 뭐 창부가 많이 무시되니까 품주가 이제 집사부로 거듭났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무열왕과 신문왕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무, 문, 신 이렇게 세트로 암기해버려요. 오징어 긴 다리 있지 않습니까? 긴 다리. 우리 이제 무와 문을 겸비한 무, 문까지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 문무왕의 아들인 신문왕까지 세트로 무, 문, 신 이렇게 이제 암기를 갖다 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신문왕도 역시 7세기 후반 왕이거든요. 아빠 둘이 통일을 했어. 그리고 통일된 왕국의 기틀을 마련했던 게 신문왕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빠, 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7세기 후반에 3대 왕, 무, 문, 신. 이 신문왕 때와 무열왕, 할아버지 무열왕 때 집사부와 중시가 강화되어 오니까 무열왕 때부터 통일을 대비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흐름들이 등장해서 신문왕 때 완성이 되는 거죠. 이 똘똘한 세 명의 왕이 이렇게 연달아 등장하기 어려운데 역사적 기적이죠. 그리고 이제 경도왕 때 있지 않습니까? 중시가 시중으로 바뀌었는데 이거 안 중이에요. 중시, 시중 거의 섞었었습니다. 중시를 거꾸로 읽으면 시중이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자주 쓰는 용어가 뭐냐면 시중을 자주 써요. 시중. 고려시대 때도 가면 시중이라는 단어를 써요. 고려시대 문화시중 이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중시, 시중 같은 단어다. 그리고 이제 경도왕 때 살짝 이름을 바꿨는데 별로 안 중요하다더다. 흥도왕 거는 제일 안 중요하고요. 집사부가 집사성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거의 출제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앙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지방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방과 관련된 통제,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있지 않습니까?
통제 방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앙 집권화 왕권 강화하려면 중앙에서 지방의 지방 세력들을 통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제도들이 이제 무열왕 때 처음에 사정부 설치되었고 문무왕 때 외사정 파견하였다. 이건 이미 배웠고요. 우리가 추가할 게 요 상수리 제도예요. 상수리 제도. 자, 상수리 제도는 아직까지 이제 중앙 집권화가 덜 구축된 제도 그 시기에 보면 있죠. 지방 세력들을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도롭고 치산 인질 제도들을 써요. 지방의 유력가들의 자제들을 갖다가 중앙의 인질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에 충성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죠. 아빠 죽으면 이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제도들이 이제 중앙 집권화가 완성되기 이전에 신라랑 고려 때까지 있고요. 조선은 중앙 집권화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제도가 이제 폐지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신라에서는 상수리 제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식들을 갖다 인질로 잡는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 제도, 그게 이제 신라의 상수리 제도. 고려에는 기인 제도가 있을 거예요. 신라니까 시읒 상수리, 고려니까 기읒 기인 제도, 이렇게 이제 구별해 주시면 돼요. 똑같은 제도인데 시대마다 이름만 달라요. 자, 다음에 이제 고려로 지방행정 조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으로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방행정구역이에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같은 지방행정구역이 몇 개로 나누어지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나, 이게 이제 어느 시대든 중요한 핵심 주제가 돼요. 고려에도 이게 중요하고 조선에도 이게 중요하고 다른 시대도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요 삼국시대 신라에 보면 되게 특수한 내용들이 지방행정구역에서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중앙의 행정구역을 갖다 지금 다루고 있어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앙의 행정구역은 경상도, 전라도 같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서울 시내에 강남구 있다, 강북구 있다, 이런 거, 영등포구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고려라든지 조선에 있어서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 대해서, 그리고 조선의 수도인 한양에 대해서 한양 내 행정구역 다루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거 다룬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삼국시대에는 특이하게 중앙의 행정구역을 다루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있죠. 중앙에 5개의 마을이 있었다. 중앙에 5개, 6개의 마을이 있었다. 이걸 왜 다루냐면은 바로 이 삼국시대가 과도기적인 시기였기 때문에요. 지방 세력들이 중앙 귀족화되던 시기였고 있죠. 이 지방 세력들을 중앙 귀족화하기 위해서 야, 너네 서울로 올라오면, 경주로 오면은 너네를 위한 마을을 하나씩 만들어줄게 하면서 꼬셨던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국시대 때는 이 지방 세력들, 중앙 귀족화된 지방 세력들을 위한 마을들을 하나씩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통일 신라만 돼버려도 이 마을끼리 서로 막 결혼하면서 이 경계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통일 신라만 돼버려도 이제 중앙의 행정구역 안 달아요. 고려 때 중앙의 행정구역 안 달아요. 조선도 중앙의 행정구역 안 달아요. 그 중앙의 행정구역을 다루는 시기는 딱 삼국시대밖에 없다. 중앙에 5개의 마을을 만들어줬다. 고구려에서는 백제에서는 5개 마을, 신라에서는 5개의 부족을 위한 마을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지방행정구역이에요. 도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행정구역. 고려는 있죠. 지방을 5개 지방행정구역으로 나눴어요. 그게 이제 오부. 그리고 이 지방행정관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방행정관을 뭐라고 불렀는지,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예요. 도지사급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이거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옵니다.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래요. 지방행정 도지사급은 다 원래 중요해요. 원래 고구려의 도지사가 욕살이에요. 욕살. 고구려는 도지사를 뽑을 때 욕 배틀을 해서 욕을 제일 잘하는, 욕으로 살인할 수 있을 정도로 욕을 가장 잘하는 있죠. 욕쟁이들한테 도지사를 갖다 시켰어요.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제 욕살이라는 이름을 연결하기 위해서 욕 배틀, 오부의 욕살. 그 다음에 이제 백제는 있죠. 오방이라는 5개의 도가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방이니까 도지사 이름을 방령이라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 있죠. 오주, 5개 도를 갖다가 오주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제 이 오주의 지방간, 도지사를 군주라고 불렀습니다. 군주. 여러분들
그 도지사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유명했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각 도에서 거의 신입니다. 거의 대통령급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공무원, 특히 지방 공무원이 돼보시면 도지사가 어떤 존재인지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실제로 실권자로서 거의 신 대통령에 가까운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각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도 단위가 몇 개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도에 있지 않습니까? 신, 바로 이제 대통령들이 이 뭐라고 불렸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시험에서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고구려는 욕살, 그리고 백제는 방령, 그리고 신라는 군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요 두 개를 보통 묶어서 많이 시험에서 이제 언급하고 암기를 합니다. 분리해서 나올 때도 있어요. 고구려는 중앙오부, 지방오부라서 오부, 그리고 이제 백제는 오부오방, 그리고 신라는 육부오주,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연결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앙의 행정구역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서로 막 섞여서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서 경계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다룬다, 더 이상. 그 다음에 이제 통일되고 나면 있지 않습니까? 신라의 영토가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5주가 아니라 이제 9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 자, 지방간. 그 중요하다는 지방간의 명칭이 바뀌게 돼요. 지방간의 명칭이. 자, 초기에 통일 초기에는 총간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신라 하대로 가면 도독이라는 단어를 갖다 쓰게 돼 있거든요. 요 단어의 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단순히 군주에서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까지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있죠. 통일 이전의 군주는 군사권이 있었어요. 군사권. 왜?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그러다 보니까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외적들을 상대하기 위한 있지 않습니까? 그 군사권을 갖다가 지방간한테 줄 수밖에 없었어요. 요 삼국시대 때는. 그래서 군주라는 이름이 붙었던 거예요. 군주. 그런데 통일이 됐어요. 신라 충대도 그렇고 하대도 그렇고 왕과 진골 귀족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기예요. 충대에는 왕이 승리했고 하대에는 진골 귀족이 승리했던 시기예요. 근데 이런 왕과 진골 귀족들이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지방간한테 군사권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도 없는데 애들한테 군사권을 왜 줘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군사권이 없어졌어요. 얘는 군사권이 있는데 얘는 군사권이 없어. 그러면서 군사권을 빼앗으면서 애들 이름이 총관, 도독 같은 이름으로 변천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의 특수행정구역. 특수행정하니까 엄청 멋져 보이는데 멋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특이한 거예요. 얘들이 제대로 기본적인 제도로서는 커버가 안 되는 좀 특이한 뭔가 좀 이렇게 미비한 행정적 공백을 갖다가 메우기 위한 행정구역들 있지 않습니까? 제도들 막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특수행정구역이에요. 백제에서는 귀족들 말 안 되니까 무령왕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 22명의 그 왕족들을 갖다 파견했다고 했죠. 그게 22담로.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통일되기 전에는 삼소경 이런 게 있었어요. 신라 수도가 경주인데 경주가 저 동남쪽에 짱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국토를 제대로 관할하기 어려워서 있죠. 중앙에 하나씩 결집점을 갖다 둔 거예요. 이게 이제 소경이에요. 통일되기 전에는 뭐 3소경, 4소경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애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중요해요. 그러다가 이제 통일되고 나면은 이 소경제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5소경제도로 완성이 됩니다. 5소경제도. 5소경은 암기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이 5소경이라는 특별한 도시에 있죠. 특별한 도시를 다스렸던 지방관이 사신입니다. 사신. 여러분 사신을 파견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그 사신이 아니에요. 얘는 지방관이에요. 지방관 명칭이 사신이에요. 이게 총관, 도독, 그리고 사신, 군주로 갖다 엄밀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요 세 개를. 몇 층에서 연결해야죠? 구주는 총관 혹은 도독이 다스렸다. 5주는 군주가 다스렸다. 통일되기 이전. 그리고 통일 이후에 5소경은 사신이 다스렸다. 그리고 통일되고 나면은 통일신라의 지방행정구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구주 5소경 이렇게 불러요. 중앙은 이제 언급을 안 해요. 구주와 그리고 특별한 도시인 5소경을 중심으로 지방을 갖다 다스렸기 때문에 구주 5소경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단순 암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파트 공부할 때는 여러분 너무 어렵게 머리에 써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이해 바탕을 갖다 깔아드리긴 했는데 그건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5부, 5보방, 6부, 5주 하면서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암기를. 5부는 고구려 5부에는 욕 잘하는 애들, 그리고 방령이니까 5방이니까 방령, 5주니까 군주,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암기를 해야죠. 구주는 총관도도, 오소경은 사신이 다스렸다.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도지사가 있으면 밑에 시장급들이 있겠죠. 여러분 도지사하고 시장급의 차이는 알고 있죠. 일단 도에서는 도가 짱이, 도지사가 짱이에요. 그리고 이 도 안에 여러 가지 시, 군 있지 않습니까? 시군. 시가 좀 큰 도시, 군은 좀 작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시군을 이렇게 다스린다고 해야 되나? 시군을 관할하는 사람들이 뭐 시장급들이요. 시장, 군수 같은 급이에요. 같은 급. 가지고 이제 삼국시대 때도 요거랑 비슷하게 도지사급이 있고 있죠. 도지사급 밑에 시장급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시를 갖다가 성, 군, 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뭐 군이라든지 현으로 표현하고요. 성은 좀 중요한 도시들, 이런 도시들을 갖다가 이제 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군현을 다스리는 시장급들, 고구려에서는 처려, 근지, 뭐 도사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뭐 도사는 백제에서도 등장을 하고 처려근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키워드라 가지고 여러분이 눈여겨봐 주세요. 한 번씩 나옵니다. 처려근지는 시장급, 고구려의 시장급입니다. 그 다음에 백제도 뭐 군장, 도사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데 있지 않습니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오소경 있지 않습니까? 오소경이면 5개의 소경인데 이게 이제 어디에 자리 잡고 있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자리 잡고 있냐? 자, 북원경, 원주, 중원경, 충주, 서원경, 청주, 남원경, 남원, 그리고 금강경, 김해 요 5개인데 이거를 갖다 굳이 구질구질하게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거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원주라든지 충주라든지 청주라든지 뭐 이제 남원은 잘 안 나오네. 남원 빼고 이제 김해라든지 이런 도시들을 국사를 1회독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 도시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깔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보면서 요 도시에 원주라는 도시에 신라 때 오소경이 만들어졌었구나. 그 다음에 중원에도 충주라는 충주 지금의 충주 중원에도 오소경이 설치됐구나 하면서 그냥 한 번씩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쓰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남원은 춘향이 도시거든요. 요거는 이제 좀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는 아닌데 여기도 이제 그 남원경 이제 설치됐고요. 그 다음에 금강경은 금강가의 중심지인 김해이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딱 보면 바로 티가 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원공은 중원고구려비, 그게 바로 충지에 설치가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우리 경제사에서 있지 않습니까? 신라와 관련된 신라 민정문서라는 게 엄청 유명한데 그 신라 민정문서가 서원경과 관련된 기록이에요. 요게 이제 그래서 서원경 알아줘야 되고요. 서원경, 청주 요 3개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쉽게 구별할 수가 있고 있죠. 꽤 중요한 내용이니까 연결해서 이제 봐주시고요. 뭐 굳이 이제 정확하게 쓰면서 외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의 관등제와 간복제. 여러분 공무원 합격하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급수가 있어요. 9등급, 9급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올라가서 1급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공무원 관등제요, 관등제. 그 다음에 간복제는 여러분이 공무원 합격하면 지금은 유니폼 같은 거 안 입어요. 그러니까. 근데 옛날 사람들은 자기 직급에 맞게 유니폼을 갖다 입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간복제요, 간복제. 그리고 이 관등제 간복제와 관련된 아주 쉽지만 있죠. 나름 중요한 원칙 하나 이제 정해드리겠습니다. 관등제 간복제는 그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 시스템은 있지 않습니까? 율령이 반포된 시점에 같이 완비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삼국의 관등제 간복제가 언제 구축이 되었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로 암기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삼국에 있지 않습니까? 율령이 반포된 시점에 왕들을 갖다가 골라내시면 돼요. 복습해 보겠습니다. 백제에서는 언제 율령이 반포됐어요? 고유왕 때. 요때 관등제 간복제가 등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이죠. 요때 소수림왕 여기다 체크를 하세요. 여기 광개토대왕, 여기 장수왕.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버풍왕 때. 요때 다 관등제 간복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 암기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완비된 관등제와 관복제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냐? 고구려는 10여 관등. 고구려는 기록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대충 10여 개 이렇게 10여 개. 그리고 고구려 이 10여 관등에 보면 어떤 단어들이 어떤 키워드들이 자주 반복해서 등장하냐면 고위 관등에는 형자가 많이 등장하고 하위 관등에는 사자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형자가 많이 들어가거나 사자가 많이 들어가면 이건 고구려 관등제다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밑에 보면 관등제에 정리된 거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이거 암기하는 학생 저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친한 사람 중에 이걸 암기를 했어요. 경찰 시험에 이거를 묻는 듯한 문제가 당시에 한번 출제가 됐었거든요. 제가 이제 공부하던 수험생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암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시험 당시 이제 거의 4, 5년 정도 공부하고 있었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제가 합격할 때까지도 합격을 못했어요. 결국에는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기를 했어요.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머리가 꽤 좋았거든요. 되게 기억력도 좋고 나름 뭐 지방 이제 국립대 법대 나오고 나름 이렇게 좀 머리가 나쁘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공무원 시험을 갖다 5년 7년으로 갖다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쓸데없는 공부를 한 거예요. 시험에서 나오지 않는 물어보지 않을 법한 내용들의 에너지를 갖다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달달달 외워요. 그러니까 7관등 1길장 막 이런 걸 외워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시험에서 나온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관등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느 나라 관등제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 위에 막리지랑 형자랑 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고 고렸고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백제는 16관등 딱 정해져 있어요. 언제 율령 반포된 고해왕 때. 그 다음에 이 16관등에 보면 위에는 솔솔솔솔솔 밑에 중간에는 덕덕덕덕덕 나와요. 그러니까 요걸 보고 이제 우리는 백제관등제구나. 좌평 말고 솔솔솔솔 똑똑똑똑똑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구별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신라는 17관등제예요. 신라의 법풍왕 때 관등제가 형성되던 요 시기에 관복제가 형성되던 요 시기가 신라가 백제한테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발전하던 시기예요. 고구려와 관계를 갖다 끊고 그러니까 진흥왕 이전이니까 백제와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로부터 선진물을 받아들이면서 고구려의 신라의 체제 정비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라 애들이 백제 애들에게 뭔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라 애들은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는 백제 애들보다는 좀 대단하고 좀 더 잘해야지 하면서 백제가 16관등이니까 지네는 플러스 1에서 17관등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17관등에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상위 관등은 찬찬찬찬찬 그리고 중간에 남아 같은 특이한 키워드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외우지 마세요. 찬찬찬찬찬 남아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신라관등이구나 이렇게 구별할 줄 아시면 돼요. 절대 다 외우지 마세요. 그냥 그 눈으로 이렇게 쓱 봐주시면 돼요. 쓱. 그 다음에 이제 관복제는요. 고구려는 기록이 없어요. 다행이죠. 하나 덜 암기를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제와 신라의 관등제를 구별해야 되는데 백제 관등제가 먼저 성립이 됐겠죠. 자비청 삼색관복제요. 자비청. 가장 높은 애들이 자색, 중간이 비색, 하위 관등이 청색을 입는 거예요. 청색, 자비청, 삼색. 그리고 신라가 백제 관등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관복제를 갖다 만들게 되는데 얘들은 사색 관복제예요. 야, 우리는 플러스 1. 백제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화려하고 좀 더 이제 이렇게 구색을 갖춰야지 이러면서 이제 사색 관복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비청에서 플러스 황을 한 거예요. 자비청, 황, 사색 관복제. 옆에 메모 하나 해두세요. 고려의 차단, 비녹, 사색관복제 요거랑 구별하셔야 돼요. 연필로 적으세요. 나중 가면 이제 다 상식이 되고 다 지워버리게 됩니다. 막 지우고 싶어요. 나중 가면은. 이 초보자 때는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 다 적고 싶죠. 근데 좀 있으면 이게 다 상식이 돼버려가지고 공부 한 2회독, 3회독 하면 저걸 내가 왜 적어놨지 막 지우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지간하시면 책에 메모로 하실 때는 샤프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필요 없을 때 지울 수 있게. 안 그러면 이제 공부가 완성됐을 때 책에 막 노졸하게 막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백제
자비청 삼색간복, 그리고 신라 자비청왕 사색간복 구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심화 포인트들 정리할 건데, 심화는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출제 빈도도 낮고, 삼국의 관등제와 간복제에 있어서 신라 관등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경의제와 외위제, 통일 이전에는 수도에 있는, 경주에 있는 관등제와 지방의 관등제가 이제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경의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17관등이고, 지방은 있지 않습니까? 외위제에서 좀 이제 간단하게 11관등제를 갖다 쓰는 이원족 구조였는데, 통일되고 나면은 경의제로 일어나였다. 근데 그냥 한번 듣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나와도 엑스트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백제 있지 않습니까? 백제에 되게 특이한 풍속이 하나 있어요. 백제에 되게 특이한 풍속. 백제 자비청 중에 최고 고위 관등이 자색간복이지 않습니까? 이 자색간복 고위 관료들에게는 선물을 하나씩 줬어요. 그래가지고 솔 이상 고위 관등들에게는 은제간식, 관모에 꼽을 수 있는 은으로 만든 장식하는 있지 않습니까? 장식물을 갖다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요게 계리직 시험에서 처음 언급이 됐어요. 이 문제 나오고 나서 와, 계리직 한국사가 공문 한국사보다 훨씬 어렵다, 뭐 이런 인식이 이제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시험에서도 이 문제가 또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 좀 지엽적인 내용이긴 한데 한 2번 정도 언급이 됐으니까 한번 봐두시면 돼요. 자, 이게 절대 외우지 말라. 보고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 나중에 신라관등제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갈 거예요. 뭐 아찬, 대아찬 구별이라든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신분제에서 다룰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이제 초기 국가들의 이제 관직을 갖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조선에서 상, 대부, 장군, 박사 등 이런 관등 명칭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여에서 있지 않습니까? 사출도에 마우, 저구, 가 시리즈가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사자, 대사자, 이 각 가들 밑에 관리들이 있는 거예요. 하위 관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관리들을 갖다가 이제 뭐 사자, 대사자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는 이제 부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그래서 이제 고구려에 보면은 역시 가 시리즈 부족장들이 있어요. 상가, 고추가, 대가, 상위 귀족들. 그 다음에 이제 이들 밑에 또 하위 관료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자, 조위선이에요. 부여랑 비슷하죠, 사자까지는. 근데 이제 조위선인 이런 단어는 이제 고구려 특유의 하위 관리들 명칭입니다. 요것도 이제 구별을 갖다 해줘야 돼요. 근데 역시 어려운 지식입니다. 어지간해서는 이제 이런 지식을 몰라도 풀 수 있게 문제는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도사와 관련된 지식들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다음 삼국시대 정치조직 관련 내용 옳은 것 모두 몇 개인가 골라보라는 거예요. 1번 백제 16관등 맞아요, 틀려요? 수치를 보세요. 백제 16관등 맞아요, 틀려요? 맞죠? 백제 신라 17 그리고 고구려 10여 관등, 그 다음에 고구려 지방 5부로 나뉘었다. 맞아요, 틀려요? 고구려는 중앙 5부, 지방 5부, 5부. 그 다음에 신라 상대 등 의장, 만장일치, 합의체, 화백회의. 맞아요, 틀려요? 화백회의가 신라 거, 그리고 화백회의 수장이 상대 등, 그리고 이 화백회의 특징이 만장일치. 기억나시죠? 리얼, 백제 지방 5방으로 나뉘었다. 맞아요, 틀려요? 5부 5방이죠. 중앙 5부, 지방 5방이니까 4개 다 맞는 선지입니다. 최신기출 조합도 아니에요. 최신기출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손도 안 댔습니다. 대부분 문제들이 이거 고쳐야 되겠어요. 그냥 최신기출이라 해야 되겠어요. 제가 한 몇 문제 정도, 한 100문제에서 한두 문제 중에 정도 이렇게 약간 이제 기본 문제집에는 넣기 어렵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선지를 갖다, 다른 선지를 갖다 이렇게 갖다 붙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했는데 그냥 최신기출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통일신라 지방정조직 옳지 않은 것. 신문왕 때에 구주 오소경 체제를 정비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신문왕 구주 오소경 정확하죠. 그러니까 구주 지방의 도단이 오소경 특별한 이제 지방의 도시 중심 도시, 그리고 구주의 주 얘기하는 거죠.
주에는 지방 감찰관으로 보이는 외사장을 배치하였다. 신라에 대한 설명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외사장 파견한 게 그 누구야? 그러니까 문무왕부터 이제 파견을 갖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게 이제 통일신라까지 연결돼 갑니다. 그래가지고 신라라고 해도 되고 통일신라라고 해도 맞습니다. 외사정. 그리고 오소경, 구주 오소경의 오소경이에요. 전략적 요충주를 두고 도독이 행적을 관할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오소경 도독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럼 누구예요? 사신이죠. 오소경은 사신. 도독은 누구냐? 구주를 다스렸던 도지사를 도독이라고 불렀어요. 통일 이후에 총감이라고 초기에 불리다가 신라 하대로 오면 있지 않습니까? 도독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촌주가 관할하는 촌 이외에 향부곡이라는 행정구역도 있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뒤쪽 가서 414 파트에서 배울 내용이에요. 일단은 스킵하도록 하죠. 예, 일단은 이제 3번이 명백하게 틀렸으니까 4번 따위 몰라도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우리 이제 신구조에서 전근대 3대 왕조, 신라, 고려, 그리고 조선에 있었죠. 이 고려, 신라와 고려, 조선의 행정구역 지도는 시험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 지도를 보고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삼국시대라든지 뭐 그 이전 부여라든지 그리고 이제 고조선 같은 경우는 이런 행정구역 지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통일신라라든지 고려라든지 그리고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 지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3개국의 행정구역 지도를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구별. 근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신라는 일단 주로 끝나요. 주. 그리고 셀 필요는 없는데 세 보면 9개 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소경도 나와 있죠. 오소경. 그래서 이거 그냥 신라주도구나. 통일신라주도구나.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고려는 5도 양계에서 개자 들어가는 게 2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조선은 8도에서 전부 다 도도도도도 이렇게 갑니다. 그게 지도로 갖다 뭐 너무 어렵게 상주가 어디 있고 옹주가 어디 있고 뭐 그냥 자세히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3개국의 지도, 행정구역의 지도를 단순히 구별만 하면 된다. 일단은 신라, 통일신라라는 걸 우리가 알았고요. 문제가 맞는 거 고르는 거예요?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보자. 맞는 거 고르는 거예요. 그럼 1번 경제소, 유양소 전부 다 조선의 지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직 안 배웠어요. 지방의 22담로 왕족을 파견하였다. 이거는 백제 틀렸어. 그 다음에 전국의 주요 지역의 12목 이거 고려 때 배울 거예요. 안 배웠어요. 그 다음에 지방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뒀다. 어때요? 모르는 내용이 나와도 정답 뽑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 시험이에요. 정말 객관식 시험을 우리가 중요한 것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 중요한 내용에서 정답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역적인 지식들이 없어도 정답이 나오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고대 제도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마무리했고요. 쉬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드디어 이제 통일신라의 북쪽에 있었던 신라와 공존했던 발해와 관련된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